그날 일본 총리는 준비된 원고를 접고 단 한 나라의 이름을 입에 올렸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있었다. 카메라 수십 대가 켜진 공식 석상. 일본 정부가 단 한마디도 실수해서는 안 되는 순간이었다. 그런데 총리는 그 어떤 외교 수사도 정치적 계산도 아닌 전혀 예상하지 못한 말을 꺼냈다. 그 한마디가 나오는 순간 회견장은 얼어붙었고 내 손은 이유도 모른 채 떨리고 있었다. 왜 하필 그 나라였을까? 왜 지금이었을까? 그리고 왜 우리는 그 이름을 이렇게 늦게 불렀을까? 그날 이전까지 나는 평생 그 나라를 도움받아서는 안 되는 나라라고 배워왔다. 하지만 불과 몇 시간 후 그 생각은 완전히 무너졌다. 이 이야기는 정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다. 외교에 대한 이야기도 아니다. 단 한 가지 질문에서 시작된 기록이다. 만약 지금 국경을 따질 시간이 없다면 우리는 누구에게 손을 내밀어야 하는가? 그리고 그 선택은 일본의 운명을 바꿔놓았다. 본격적으로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들이 어디서 영상을 보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저도 함께 하고 싶어요. 구독, 좋아요, 댓글 작성은 모두 무료랍니다. 그럼 지금 사연을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이 글을 어디까지 공개해도 되는지 사실 아직도 고민이 됩니다. 그래도 시간이 꽤 흘렀고 누군가는 이 이야기를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사연을 제보합니다. 저는 일본 내각부에서 재난 대응과 위기 관리 실무를 맡았던 관료 아사노 마코토라고 합니다. 언론에 얼굴이 나오는 위치는 아니었지만 총리 관저와 현장을 오가며 결정과 보고를 반복하는 역할을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자리였지만 그만큼 책임은 무거운 자리였죠. 저는 평생을 숫자와 문서 그리고 매뉴얼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감정이 개입되면 안 되는 직업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해왔고 국가라는 조직은 언제나 냉정해야 한다고 믿어왔습니다. 적어도 그날이 오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제가 한국이라는 나라를 처음 인식한 건 아주 어릴 때였습니다. 교과서 속의 역사 뉴스에서 흘러나오는 외교 갈등, 그리고 정치인들의 거친 발언들. 그 모든 것이 겹쳐져 한국은 제게 늘 가깝지만 불편한 나라였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업무상 한국과 협력해야 할 상황이 생길 때마다 저는 본능적으로 한 박자 늦추려 했습니다. 다른 선택지가 없는지 먼저 살펴보고 굳이 그 나라와 손을 잡아야 하는지 계산부터 했습니다. 그게 옳은 태도라고 믿었습니다. 국가의 이익을 지키는 관료라면 그래야 한다고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그날 한국이라는 이름을 가장 먼저 떠올린 사람 중 하나가 될 줄은 저 자신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사건은 겨울 새벽에 시작됐습니다. 정확한 시간은 아직도 또렷하게 기억합니다. 새벽 4시 12분 제 휴대전화가 진동했습니다. 처음에는 알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진동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잠결에도 이건 평범한 연락이 아니라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들려온 건 내각부 위기관리센터 당직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아사노 국장님 지진입니다. 규모가 큽니다. 그 한 문장으로 저의 하루는 이미 끝나 있었습니다. 곧바로 옷을 챙겨 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겨울 공기가 차가웠지만 그 차가움이 오히려 머리를 맑게 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차 안에서 계속해서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지진, 화재, 통신장애, 병원 전력 불안정. 보고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내용은 차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날의 재난은 단순한 지진이 아니었습니다. 연쇄적으로 모든 시스템을 흔들어 놓는 말 그대로 복합 재난의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도 우리가 이 상황을 통제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매뉴얼은 존재했고 인력도 있었고
우리는 수없이 많은 훈련을 해왔으니까요. 하지만 관저에 도착해 실시간 화면을 마주한 순간 저는 처음으로 확신을 잃었습니다. 지도 위에 표시된 붉은 점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병원 표시가 하나둘 꺼졌고 연락 두절 지역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 머릿속에 스친 생각은 이상하리만큼 단순했습니다. 이건 매뉴얼로 버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그리고 그 생각의 끝자락에서 제가 평생 외면해왔던 나라의 이름이 조용히 떠올랐습니다. 아직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관저 상황실에 들어서자마자 공기가 달라졌다는 걸 바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전화벨, 무전기 소리,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가 뒤섞여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모두가 말을 아끼고 있었습니다. 소란스러운데 조용한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저는 제 자리에 앉기도 전에 벽면에 설치된 대형 화면부터 바라봤습니다. 지도 위에 표시된 붉은 경고 구역이 분 단위로 넓어지고 있었습니다. 보고 담당관 후지모토 켄지가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평소에도 침착한 사람이었는데 그날은 유난히 말수가 적었습니다. 현재 상황을 정리해 주십시오. 제 말에 후지모토 켄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보고를 시작했습니다. 서부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강한 흔들림이 있었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 지역은 계속 확대 중입니다. 문제는 병원입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 짧은 침묵이 이미 상황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전력 공급이 불안정합니다. 중환자실 일부가 자체 발전기로 버티고 있지만 장시간은 어렵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손끝이 서늘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병원이라는 공간은 단순한 시설이 아니라 시간과 싸우는 장소입니다. 전력이 끊기면 그건 곧 선택의 문제로 이어집니다. 누구를 먼저 살릴 것인가라는 가장 잔인한 질문 말입니다. 곧이어 총리 관저 비서관 이시다 료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총리 바로 옆에서 움직이는 인물이었고 항상 정치적 파장을 먼저 고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언론 대응은 어떻게 할까요? 그 질문에 아무도 바로 답하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언론보다 현장이 훨씬 빠르게 무너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상황실 한쪽에서 의료 대응 담당인 사토 유키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현재 의료 인력으로는 모든 지역을 커버하기 어렵습니다. 사토 유키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무거웠습니다. 자위대 의료팀을 추가 투입해도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회의실 안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흩어졌습니다. 누군가는 메모를 했고 누군가는 모니터만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외부 지원. 그러나 그 단어는 쉽게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총리 보좌관 나카무라 히로토가 낮은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외국 지원 요청은 최후의 수단으로 남겨둡시다. 그 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정치적으로도 외교적으로도 외부 지원은 부담이 큽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말이 끝나자마자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삐걱거리는 걸 느꼈습니다. 최후라는 말은 이미 늦었다는 뜻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또 하나의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통신 두절 지역에서 응급수술이 중단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의사가 메스를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다는 문장이 보고서에 그대로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몇 번이나 다시 읽었습니다. 업무 보고서에서 사람의 숨이 멎는 장면을 떠올리게 만드는 문장을 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회의실 공기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누군가는 의자를 밀고 일어섰고 누군가는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 다시 한번 그 나라의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아직 말로 꺼내지는 않았지만 그 이름은 점점 또렷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걸 언제까지 혼자만 생각하고 있어야 하는지 스스로에게 묻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길어질수록 사람들의 말수는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어떤 말을 먼저 꺼내야 할지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 앞에 놓인 자료를 넘기는 척하면서 회의실 안을 천천히 살폈습니다. 누구도 눈을 마주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 속에는 망설임과 두려움 그리고 책임 회피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때 총리 관저 비서관 이시다 료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외부 지원 요청 시나리오를 검토는 해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말은 질문처럼 들렸지만 사실상 모두가 기다리던 신호였습니다. 나카무라 히로토 보좌관이 곧바로 말을 이었습니다. 미국과 유럽 쪽은 이미 연락망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는 말을 고르듯 천천히 덧붙였습니다. 정치적 부담이 가장 적은 쪽부터 검토하는 게 맞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 손바닥에 식은땀이 맺히는 걸 느꼈습니다. 정치적 부담. 그 말이 의미하는 바를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토 유키가 작게 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그럼 의료 측면에서 가장 빠른 곳은 어디입니까? 그 질문은 의도치 않게 회의의 방향을 바꿔놓았습니다. 정치가 아니라 속도가 기준이 되는 질문이었기 때문입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모두가 머릿속으로 같은 답을 떠올리고 있다는 걸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침묵을 깨고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입니다. 제 목소리는 생각보다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제 말이 끝나자마자 회의실의 공기가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누군가는 눈을 크게 떴고 누군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아예 저를 똑바로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나카무라 히로토가 가장 먼저 반응했습니다. 아사노 국장님, 그 선택이 어떤 의미인지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의 말투에는 질책과 경고가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시다 료가 조심스럽게 말을 보탰습니다. 여론이 문제입니다. 언론이 어떻게 반응할지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마음속으로 한숨을 삼켰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는 누군가의 심장이 멈춰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일 아침 신문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사토 유키가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금 환자들은 여론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 말은 회의실을 단숨에 잠재웠습니다. 사토 유키의 눈빛에는 분노보다 절박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때 총리 비서실을 통해 총리의 메시지가 전달되었습니다. 선입견 없이 가장 효과적인 선택지를 정리해서 보고하라.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는 중요한 여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선입견 없이.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계산하지 않기로 말입니다. 저는 준비해온 자료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한국의 재난 의료 대응 사례, 원격 협진 시스템, 과거 국제 지원 기록. 누구도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료들은 모두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회의가 끝날 무렵 결론은 명확하지 않았지만 방향은 정해졌습니다. 공식 요청이 아닌 비공식 접촉. 그 선택은 누군가에게는 비겁해 보일 수도 있었지만 그때의 우리에게는 가장 현실적인 길이었습니다. 회의실을 나서며 저는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조용히 되뇌었습니다. 부디 아직 늦지 않았기를. 회의실을 나와 복도를 걷는 동안에도 제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비공식 접촉이라는 말은 쉽게 들리지만 실제로는 누구도 책임지지 않겠다는 뜻과 종이 한 장 차이였습니다. 제가 맡은 역할은 명확했습니다. 직접 연락을 주도하지는 않되 모든 정보를 정리하고 언제든 공식 요청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두는 것. 말은 그럴듯했지만 실제로는 누군가 먼저 손을 더럽혀야 하는 구조였습니다. 관저 내 작은 회의실로 자리를 옮겼을 때 이미 외무성 쪽 담당자인 모리야마 다이스케가 와 있었습니다. 그는 외교 라인에서 잔뼈가 굵은 인물이었고 표정 하나만 봐도 지금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아사노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이번 건은 기록에 남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모리야마 다이스케의 첫 마디였습니다. 그는 말끝을 흐리지 않았습니다. 이 일은 어디까지나 없었던 일로 처리되어야 한다는 뜻이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더 빠르게 움직여야 합니다. 모리야마 다이스케는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국 쪽 연락 창구는 이미 정리해 두었습니다. 다만 그는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한숨처럼 덧붙였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큰 기대는 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그 말에는 외교적 경험에서 나오는 냉소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 역시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정치적 부담, 역사 문제, 국내 여론. 이 모든 걸 감수하면서 선뜻 움직여줄 이유가 그들에게 있을까? 잠시 후 보안이 강화된 소형 회선이 연결됐습니다. 화면도 영상도 없는 오로지 음성 통화였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차분한 남성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자기소개도 직함 설명도 없었습니다. 그 단정한 첫마디에 저는 오히려 긴장이 됐습니다. 모리야마 다이스케가 사전에 준비한 문장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상황, 필요한 지원,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비공식적이라는 점까지. 설명은 길지 않았습니다. 길게 말할수록 서로 부담만 커질 뿐이었으니까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1초, 2초, 3초. 그 짧은 시간이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수화기 너머에서 다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합니다. 그 말은 거절도 승인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한 문장에서 이야기가 이미 시작됐다는 걸 느꼈습니다. 모리야마 다이스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조건에 대한 논의는? 그러자 즉각적인 답이 돌아왔습니다. 조건은 나중 문제입니다. 그 순간 회의실 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모리야마 다이스케가 저를 힐끗 바라봤고 저 역시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통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필요한 건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였습니다. 피해 지역, 의료시설 상태, 전력 상황. 전화를 끊고 나서도 저는 한동안 수화기를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이 정도 반응만으로도 이미 놀라고 있었습니다. 최소한의 정치적 언급이나 과거 문제에 대한 전제가 나올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런 건 없었습니다. 그저 무엇이 필요한지를 묻는 질문뿐이었습니다. 모리야마 다이스케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생각보다 빠르군요. 저는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제 머릿속에는 전혀 다른 생각이 떠오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가 무엇을 망설이고 있는지 이미 알고 있는 게 아닐까? 그리고 그날 밤 한국에서의 움직임은
저희가 예상했던 속도를 훨씬 앞질러 가기 시작했습니다. 통화를 마친 뒤 저와 모리야마 다이스케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서로를 바라보지도 않았고 회의실 벽에 걸린 시계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1초, 2초, 3초. 시간이 이렇게 또렷하게 느껴진 건 아마 그때가 처음이었을 겁니다. 정보는 어디까지 공유합니까?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모리야마 다이스케는 이미 마음의 결정을 한 사람처럼 짧게 답했습니다. 전부입니다. 숨길수록 늦어집니다. 그 말은 외교관의 언어라기보다는 현장의 언어에 가까웠습니다. 그 역시 이 상황이 평범하지 않다는 걸 이미 체감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희는 즉시 피해 지역 지도, 병원 가동 현황, 전력 공급 상태, 환자 수 추정치까지 모든 자료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료 대응 담당 사토 유키가 다시 상황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아까보다 더 굳어 있었습니다. 상황이 악화됐습니다. 사토 유키의 말은 늘 간결했지만 그날은 특히 더 그랬습니다. 일부 병원에서 산소 공급이 불안정합니다. 이대로 가면 수술 중단 사례가 더 늘어날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자료를 정리하던 손을 잠시 멈췄습니다. 머릿속으로 계산을 해보았지만 나오는 답은 하나뿐이었습니다. 시간이 없다. 저는 사토 유키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외부 의료 지원을 전제로 준비해 주십시오. 그녀는 잠시 제 얼굴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질문은 없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이미 많은 걸 포기한 사람의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자료를 전달한 지 채 30분도 지나지 않았을 때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많은 사람이 통화에 참여했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여러 명의 목소리가 차분하게 오갔습니다. 중환자 비율은 어느 정도입니까? 병원 간 이송로는 확보되어 있습니까? 자체 발전기 지속 가능 시간은 대략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질문은 구체적이었고 하나같이 현장을 향해 있었습니다. 정치적인 표현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통화를 듣고 있던 사토 유키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이건 준비된 질문들입니다. 그 말이 제 가슴에 묘하게 박혔습니다. 마치 이 상황을 이미 여러 번 상정해 본 사람들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통화가 끝난 뒤 모리야마 다이스케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사노 국장님, 이제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사실 돌이킬 생각도 없었습니다. 이 선택이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언론이 알게 되면 정치권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과거 발언들이 소환되고 책임 소재를 따지는 목소리가 쏟아질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했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는 이 선택을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관저 복도를 걷다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쿄의 불빛은 여전히 밝았지만 그 불빛 아래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안에 떨고 있을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 사토 유키가 제 옆에 섰습니다. 국장님,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말 도와줄까요? 그 질문에는 의심과 기대가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 질문에
바로 답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조용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사토 유키의 어깨가 눈에 띄게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 처음으로 이 선택이 단순한 지원 요청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를 시험하는 순간이라는 걸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은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시간이 흐르지 않는 것 같다가도 문득 시계를 보면 이미 1시간이 훌쩍 지나 있었습니다. 상황실 한쪽 벽면에는 새로운 표시들이 추가되고 있었습니다. 피해 지역이 아니라 지원 가능 경로라는 이름의 표시였습니다. 그 표시 옆에는 아직 공식화되지 않은 한국발 대응 시나리오가 조용히 정리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직 누구도 도와주겠다는 말을 분명하게 하지 않았는데 이미 도와주고 있다는 느낌이었기 때문입니다. 새벽 1시 30분쯤 되었을까요? 모리야마 다이스케가 급하게 제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숨길 수 없는 당혹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아사노 국장님, 한국 쪽에서 추가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의료팀 쪽입니다. 그 말에 제 심장이 한 박자 빨라졌습니다. 연결된 회선 너머에서는 여러 명의 목소리가 차분하게 역할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누가 지휘자인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이동형 중환자 대응팀을 즉시 투입할 수 있습니다. 항공 이송이 어렵다면 원격 협진부터 연결하겠습니다. 현지 의료진과 지금 바로 연락 가능한 창구를 확보해 주십시오. 그들은 허락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가능한 것들을 차례로 나열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사토 유키가 제 옆에서 숨을 삼키듯 말했습니다. 이건 요청을 기다리는 태도가 아닙니다. 맞았습니다. 그들은 요청을 기다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미 움직일 준비를 끝내놓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갑자기 목이 말라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 짧은 동작 사이에도 수화기 너머에서는 구체적인 계획이 계속해서 오갔습니다. 첫 번째 투입 시점은 6시 이전이 바람직합니다. 현지 병원 명단을 우선순위로 재정리해 주십시오. 6시. 아직 해가 뜨기도 전이었습니다. 모리야마 다이스케가 조심스럽게 끼어들었습니다. 공식 요청 절차는 그 질문은 끝까지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짧고 단정한 답이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절차는 나중에 맞추면 됩니다. 그 말은 외교적으로는 위험한 발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순간 그 말은 그 어떤 외교 수사보다 진실하게 들렸습니다. 통화를 마친 뒤 상황실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떨구고 있었고 누군가는 모니터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침묵을 깨고 사토 유키가 말했습니다. 국장님, 저희가 상상했던 한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말에는 혼란과 안도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쉽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저 역시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알고 있던 한국은 언론 속의 나라였고 외교 문서 속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수화기 너머에서 느껴지는 사람들은 그저 누군가를 살리려는 의사와 구조자들이었습니다. 그날 새벽 총리 관저 안에서는
조용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크게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도움을 받을지 말지를 고민하는 단계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 도움을 가장 빠르게 연결할지를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이 선택이 부끄럽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곧이어 찾아올 더 큰 장면이 전조에 불과했습니다. 새벽이 지나고 아침이 가까워질수록 상황은 더 이상 관저 안에서만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현장이라는 단어가 보고서 속 문장이 아니라 실제 사람들의 숨소리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6시를 조금 넘긴 시각, 상황실 스크린 한쪽에 새로운 연결창이 열렸습니다. 영상은 아니었지만 현장 의료진의 음성이 실시간으로 전달되고 있었습니다. 여기는 니시야마 종합병원입니다. 전력 복구까지 최소 2시간 이상 걸린다고 합니다.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끝까지 버티겠다는 의지 같은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한국 쪽 의료진이 연결됐습니다. 이름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상대의 말투와 질문 방식만으로도 경험이 상당하다는 걸 금방 알 수 있었습니다. 현재 수술 중인 환자 수는 몇 분입니까? 산소 포화도 유지가 어려운 분부터 차례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질문은 간결했고 판단은 빨랐습니다. 중간에 불필요한 설명은 없었습니다. 사토 유키가 제 옆에서 숨죽인 채 메모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펜 끝이 잠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국장님, 그녀가 낮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이건 단순한 조언이 아닙니다. 지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맞았습니다. 그들은 도와주는 입장이 아니라 현장을 함께 책임지는 동료처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현장 의료진의 목소리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아까보다 안정된 톤이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순서를 조정했습니다. 환자 상태가 조금 안정됐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상황실 안에서 누군가 작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한숨에는 안도와 놀라움이 동시에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의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공식적으로 초청된 팀도 아니고 언론에 공개된 협력도 아니라는 사실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오전 비슷한 연결이 여러 병원에서 동시에 이루어졌습니다. 각각의 상황은 달랐지만 한국 쪽 대응은 놀라울 정도로 일관돼 있었습니다. 먼저 묻고, 듣고, 판단하고 움직였습니다. 정치적 발언은 없었고 과거에 대한 언급도 없었습니다. 그저 지금 이 순간에 누가 위험한지에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예상치 못한 보고가 하나 더 올라왔습니다. 현장 의료진 중 한 명이 통화 중에 울음을 터뜨렸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제가 조심스럽게 묻자 현장 담당자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한국 쪽에서 환자 이름을 한 명 한 명 불러가며 상황을 물었습니다. 그 말에 제 가슴이 이상하게 조여왔습니다. 숫자가 아니라 통계가 아니라 사람의 이름. 그건 제가 관료로 일하면서 점점 잊고 있었던 감각이었습니다. 그날 정오가 가까워질 무렵 상황실 안의 분위기는 분명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직 재난은 끝나지 않았지만 완전히 무너질 거라는 공포는 조금씩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확신에 가까운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도움을 받고 있는 게 아니라
함께 버티고 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곧이어 다가올 더 큰 장면을 위한 예고편에 불과했습니다. 정오를 지나면서 재난은 형태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지진 그 자체보다도 그 이후에 남은 문제들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도로 붕괴, 물류 차단, 의약품 이동 지연. 의료 대응이 어느 정도 안정되자 이번에는 재난 대응에 다른 층위가 우리를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실 안에서는 회의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지도 위에 새로운 선이 그어지고 차단 구역과 우회로가 분 단위로 수정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국 쪽에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의료가 아니라 재난 대응 전반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의약품 이동 경로를 재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임시 보관소 위치를 조금 더 안쪽으로 잡는 게 좋겠습니다. 그 말에 상황실 안이 잠시 술렁였습니다. 이건 분명 요청하지 않은 영역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제안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를 정확히 짚고 있었습니다. 모리야마 다이스케가 작은 목소리로 제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의료 지원 수준을 넘어선 것 같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협력이 아니라 재난을 바라보는 방식 자체가 섞이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자위대 측 담당자인 다나카 슈니치가 조심스럽게 의견을 냈습니다. 현장 보고와 일치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의 말에는 군인 특유의 솔직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불필요한 감정도 정치적 계산도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한 가지 장면이 제 기억에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피해 지역 중 한 곳에서 의약품 수송 차량이 발이 묶였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우회로를 찾고 있었지만 결정이 늦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국 쪽에서 조용히 한마디가 전달됐습니다. 그 경로는 이미 포기하셔야 합니다. 단정적인 말이었습니다. 순간 상황실 안에서는 반발이 나올 법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어진 설명은 논리적이었고 무엇보다 현장과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속도가 아니라 확실성이 우선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나카 슈니치가 고개를 깊게 숙였습니다. 그 장면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분명한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일본 자위대 장교가 외국의 조언 앞에서 그렇게 고개를 숙이는 모습은 쉽게 볼 수 있는 장면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오후 내내 비슷한 장면들이 조용히 반복됐습니다. 누군가는 자료를 다시 검토했고 누군가는 결정을 수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아무도 불만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결과가 눈앞에서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때 제 마음속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무너지는 걸 느꼈습니다. 자존심이었을 수도 있고 선입견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동안 스스로를 지켜왔던 관료로서의 방어막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날 저녁 상황실을 잠시 나와 복도 창가에 섰습니다. 밖은 이미 어두워지고 있었고 도쿄의 불빛이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다카이치 사나의 총리가 관저 복도를 지나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수행원들과 함께였지만 걸음은 평소보다 훨씬 느려 보였습니다. 총리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상황실 쪽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말했습니다. 버티고 있군요. 그 말이 누구를 향한 것인지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이제 이 재난은 우리만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요. 결정적인 순간은 늘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찾아옵니다. 그날도 그랬습니다. 해가 완전히 진 뒤 상황실에는 하루 종일 쌓여있던 피로가 천천히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말을 줄였고 커피를 들이켜는 횟수도 점점 잦아졌습니다. 그때 현장과 연결된 한 통의 보고가 상황실을 다시 긴장시키기 시작했습니다. 해안 인근 임시 대피소에서 다수의 호흡 곤란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보고를 전달한 이는 현장 조정관 미야자키 노부오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았고 그 안에는 좋지 않은 예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전력 복구가 지연되면서 난방 장비와 산소 공급에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대피소, 병원보다 훨씬 열악한 환경, 그리고 고령자와 아이들이 함께 있는 공간. 저는 그 순간 등골이 서늘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의료 문제가 아니라 대규모 인명 피해로 번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토 유키가 빠르게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이 상태로 2시간만 더 지나면 위험합니다. 상황실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누구도 쉽게 해결책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그때 한국 쪽 회선이 다시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이전보다 더 빠른 반응이었습니다. 대피소 위치 좌표를 즉시 보내주십시오. 그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마치 이미 상황을 예상하고 있었던 사람처럼요. 자료를 전달하는 동안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 상황에서도 대응이 가능하십니까? 잠시 정적이 흐른 뒤 짧은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가능한 범위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말에는 과장도 장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믿음이 갔습니다. 그날 밤 임시 대피소 현장에서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원격 지시를 통해 임시 산소 공급 장치가 재배치됐고 고위험군이 우선적으로 분리됐습니다. 현장 조정관 미야자키 노부오이. 다음 보고는 아까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호흡 곤란 환자 수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상황실 안에서는 누군가 짧게 웃음을 터뜨렸고 누군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때 문득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누군가는 한국 쪽 지시에 따라 메모를 정리하고 있었고 누군가는 그 내용을 그대로 현장에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이게 외국의 지시라는 점을 의식하지 않는 듯 보였습니다. 그저 지금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따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도움을 받는 입장이 아니라 이미 그 도움 위에 우리의 판단을 얹고 있다는 걸요. 그날 밤 늦게 총리 비서실에서 저를 찾았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의 총리가 직접 상황 보고를 받고 싶어 한다는 전갈이었습니다. 총리 앞에 섰을 때 저는 잠시 말을 고르다가 있는 그대로를 보고했습니다. 한국의 대응, 현장의 변화, 그리고 우리가 놓쳤던 부분들까지. 총리는 한동안 말없이 제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까지는 아무 조건도 없었습니다. 총리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떴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도 분명하군요. 그 말의 의미를
저는 바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는 더 이상 비공식의 영역에만 머물 수 없다는 것을요. 총리 집무실은 상황실과는 전혀 다른 공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조용했고 정돈되어 있었고 그만큼 말 한마디의 무게가 훨씬 크게 느껴지는 공간이었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의 총리는 제 보고를 들은 뒤에도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문서에 손을 얹은 채 시선을 떨군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 침묵이 망설임인지 결심인지 쉽게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총리는 잠시 후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사노 국장. 그녀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분명히 단단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은 시험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총리가 스스로에게 묻고 있는 질문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답했습니다. 국민의 생명입니다. 그 말은 너무 당연해서 오히려 말하기 어려운 문장이었습니다. 총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치적 계산이나 외교적 파장보다도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제 대답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관료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말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총리는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밖에는 야간 작업등이 켜진 채 복구가 한창인 도시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국가는요. 총리가 등을 돌린 채 말을 이었습니다. 국민이 위기에 처했을 때 고개를 들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말은 누군가에게 들려주기 위한 연설이 아니었습니다. 아마도 스스로를 설득하는 문장이었을 겁니다. 총리는 다시 저를 바라봤습니다. 비공식으로 받았던 도움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면 분명 비판이 있을 겁니다. 그녀는 그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잠시도 고민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하지 않으면 이 도움은 없었던 일이 됩니다. 그 말이 총리의 표정을 아주 미세하게 바꿨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결단이 서서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총리는 비서실에 간단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공식 기자회견 준비, 원고는 최소한으로, 그리고 도움을 준 나라의 이름을 명확히 언급할 것. 그 지시를 들은 순간 비서실 안의 공기가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길로 들어섰다는 걸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집무실을 나서며 복도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벽에 비친 제 모습이 유난히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이 선택이 제 경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두렵지는 않았습니다. 그날 밤 상황실로 돌아와 다시 현장 보고를 들었습니다. 여전히 위기는 끝나지 않았지만 사람들의 목소리는 전보다 조금 더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머릿속으로 다가올 장면을 이미 그리고 있었습니다. 카메라 앞에 선 총리, 원고를 내려놓는 손, 그리고 그 한마디가 어떤 파문을 일으킬지까지. 기자회견이 예정된 시간은 다음 날 오전 11시였습니다. 재난 대응 브리핑이라는 이름이었지만 관저 안에서는 그 의미를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침이 밝자마자
비서실은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카메라 위치, 질문 순서, 발언 시간, 모든 것이 정교하게 조율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완벽하게 정리되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총리의 발언 내용이었습니다. 원고는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외무성, 내각부 비서실이 수차례 검토한 문장이었고 어디에도 흠잡을 곳이 없는 안전한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원고를 보는 순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문장들로는 그날의 진실을 담아낼 수 없다는 걸요. 기자회견 시작 30분 전 총리 대기실로 다시 호출을 받았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의 총리는 원고를 손에 들고 있었지만 읽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아사노 국장. 총리는 저를 보자마자 조용히 물었습니다. 현장은 지금 어떻습니까? 저는 최신 보고를 간단히 전달했습니다. 위기는 완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까지. 총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원고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이 문장들로는 부족하겠죠. 그 말은 확인이라기보다 이미 내려진 판단처럼 들렸습니다. 총리님, 제가 무슨 말을 꺼내기도 전에 총리는 손을 들어 제 말을 막았습니다. 국장님이 어제 말했죠. 말하지 않으면 없었던 일이 된다고. 총리는 원고의 첫 장을 천천히 접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없었던 일로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 깊은 곳에서 묘한 떨림이 올라왔습니다. 이건 정치적 결단이 아니라 한 사람의 선택이라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11시 정각 기자회견장이 열렸습니다. 카메라 셔터 소리와 플래시가 동시에 터졌습니다. 총리는 준비된 자리로 걸어 나갔고 저는 뒤쪽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처음 몇 분간의 발언은 원고에 적힌 내용 그대로였습니다. 피해 상황, 대응 경과, 앞으로의 계획. 기자들의 표정은 차분했습니다. 모두가 예상 가능한 브리핑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총리는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원고를 내려다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원고를 접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 짧은 동작 하나로 회견장의 공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총리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이번 재난 대응 과정에서 일본은 한 이웃나라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기자들 사이에서 미세한 움직임이 일어났습니다. 펜이 멈췄고 카메라가 다시 초점을 맞췄습니다. 총리는 시선을 흔들림 없이 유지한 채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입니다. 그 한 단어가 회견장을 가로질렀습니다. 누군가는 숨을 삼켰고 누군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총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아무 조건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정치적 언급도 외교적 계산도 없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저 사람을 살리는데 집중했습니다. 그 순간 제 손은 어느새 꽉 쥐어져 있었습니다. 이 말들이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총리는 한 문장을 더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잠시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한국 덕분에 우리는 살아남았습니다. 그 말이 끝난 뒤 회견장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총리의 발언이 끝난 뒤 기자회견장은 한동안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플래시도 셔터음도 멈춘 묘한 정적이었습니다. 그 침묵이 깨진 건 한 기자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면서부터였습니다. 총리님, 그 발언은 외교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 질문은 예상된 것이었고 아마 모두가 기다리고 있던 질문이었을 겁니다. 다카이치 사나의 총리는 잠시 기자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답했습니다. 그 파장보다 지켜낸 생명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짧은 대답으로 회견장은 다시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빠르게 메모를 했고 누군가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질문은 이어졌습니다. 과거 문제, 여론 반응, 향후 외교 관계. 그러나 총리는 어느 질문에도 감정을 섞지 않았습니다. 그저 같은 태도로, 같은 온도로 답했을 뿐입니다. 오늘은 정치를 말하러 온 자리가 아닙니다. 그 말이 회견의 끝을 알렸습니다. 총리가 퇴장한 뒤에도 회견장은 쉽게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기자들은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방금 들은 발언의 의미를 곱씹고 있었습니다. 저는 회견장 뒤편에서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마치 큰 파도가 지나간 뒤에 바다를 보는 기분이었습니다. 관저 복도로 나왔을 때 모리야마 다이스케가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되돌릴 수는 없겠군요. 그의 말에는 체념이 아니라 묘한 홀가분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네.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그날 오후부터 언론은 빠르게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찬성과 비판이 뒤섞여 쏟아졌고 방송과 신문은 총리의 발언을 서로 다른 해석으로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현장은 묵묵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한국 의료진과의 연결은 조용히 유지됐고 마지막까지 재난 대응은 이어졌습니다. 누군가는 감사의 뜻을 전하자고 했고 누군가는 굳이 말을 꺼낼 필요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한국 쪽에서는 여전히 같은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현장이 안정될 때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그 말은 끝까지 변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재난 대응이 공식적으로 종료됐습니다. 사망자 수는 처음 예상보다 현저히 줄어 있었습니다. 그 숫자를 보고받는 순간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관료로서 수많은 통계를 봐왔지만 그날의 숫자는 전혀 다르게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그건 통계가 아니라 돌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업무가 정리된 뒤 저는 늦은 밤 혼자 사무실에 남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는 다시 평온해 보였습니다. 그때 문득 처음 이 재난이 시작됐던 새벽을 떠올렸습니다. 휴대전화가 울리던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던 그때를요. 그리고 그 새벽과 지금 사이에 우리는 많은 선택을 했습니다. 망설였고 두려워했고 결국 고개를 숙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개 숙임은 굴욕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제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날 우리가 고개를 숙인 것은 한 나라가 아니라 사람의 생명이었습니다. 이 사연을 제보하면서 저는 이 이야기가 미화되길 바라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영웅으로 만들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다만 그날의 선택이 잊히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국경보다 생명이 먼저였던 순간, 정치보다 사람이 앞섰던 결정,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손을 내밀어준 이웃이 있었다는 사실을요. 그날 이후로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다르게 보게 됐습니다. 강한 나라라서가 아니라 조용히 책임지는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책임이 얼마나 많은 생명을 돌려놓을 수 있는지 저는 그날 분명히 보았습니다. 사연이 끝났습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분이라면 1초밖에 걸리지 않는 좋아요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